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경계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드라마 여주인공의 80%는 경계성 성격장애입니다. 드라마의 여주인공들을 보다가 보면은 보통 악녀들이 등장합니다. 악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해치고 그러지요. 악녀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진짜 잘합니다.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끌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합니다. 악녀들의 특징은 또 엄청 화를 많이 내고 엄청 감정적입니다. 그러면서 자신한테 피해가 되고 자신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을 할 때도 서슴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고자 하다가 악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에서 봤을 때 보통 악녀인 여주인공들은 어떻게 생각하다가 보면은 경계성 성격장애에 굉장히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착한 주인공도 어떻게 보면은 경계성 성격장애에 해당되는 면들이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착한 주인공들은 얘기합니다. 항상 허무해. 내 안에 뭔가가 비어져 있는 것 같아. 경계성 성격장애에 해당됩니다. 착한 주인공들도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드라마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굉장히 즉흥적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남자친구가 아니면 자신의 주인공의 누군가 마음이 안 맞게 되면은 착한 주인공들도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착한 주인공들도요, 헤어지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냥 좀 잊고 살면 됐는데 잊지 못하고 계속 매달립니다. 사실 이런 특징들을 모아놓고 보면은 경계성 성격장애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감정 조절이 안 된다.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 때때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에 집착이 굉장히 강하다. 자아 정체성이 분명치 않다에 해당이 됩니다. 자아 정체성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착한 주인공이건 악녀건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지만 결국은 무엇이 자신을 위해 가장 올바른 삶인지에 대해서 혼동하게 됩니다. 왜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할까요? 경계성이라는 표현이 심리학에 쓰이게 된 것은 1938년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아돌프 스턴이라는 분이 제일 먼저 썼던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와 뭐의 경계인가? 사이코시스와 뉴로시스의 경계입니다. 그럼 사이코시스는 뭐냐? 우리나라 말로 정신증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도 현실 검증력이 없습니다. 망상이 됐건 환청이 됐건 그런 거를 진짜라고 믿게 되지요. 상상과 현실의 경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조현병이라든가 조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라든가 선망 상태라든가 그런 경우가 사이코시스에 해당이 되고 정신증이 됩니다. 그러면 뉴로시스, 신경증은 뭐냐? 현실 검증력은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내가 힘들긴 하지만 내가 헛것을 믿거나 헛것을 보지는 않습니다. 불안장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박증도 일어날 법하지 않은 거를 엄청 걱정하고 두려워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다지 위험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갖다 압니다. 그래서 현실 검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들을 보다가 보니까 굉장히 치료는 안 되면서 굉장히 처음에는 모든 거에 대해서 장밋빛 환상을 가지다가 어느 순간은 굉장히 낙담했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느 순간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은 나는 죽어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현실 검증력이 부족하면서 왔다 갔다 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행동을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정신증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신경증이라고 할 수 없는 경계에 있는 부류다. 그래서 경계성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경계성 성격장애인 분들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경계성 성격장애인 분들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경계성 성격장애인 분들한테 일관적인 것이 있다면 그거는 시종일관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다가도 굉장히 침울해지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다가도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고 종교적인 거에 굉장히 심취했다고 하다가 좀 지나게 되면은 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고 나에겐 당신밖에 없다 그러다가 나는 진짜 네가 죽일 정도로 싫다 그랬다가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변하고 맥락과 맞지 않기 때문에 경계성 성격장애랑 같이 사는 분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진짜 말을 조심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까지 괜찮았던 말이 오늘은 화나게 만들기 때문에 도저히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계성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남 탓을 합니다. 경계성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본인의 마음은 백옥과 같이 순수하고 쎄하얗다고 느껴요. 절대로 더럽혀져서는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이거 내가 좀 잘못했어 해서 자신의 마음이 더럽혀져도 괜찮잖아요. 경계성 성격장애인 환자분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 고통이 온 마음을 갖다 휘감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는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남 탓으로 돌리게 되지요. 그래서 전형적인 게 이런 대화예요. 경계성 성격장애인 사람이 작은 일에 대해서 언성이 올라가요. 그럼 상대방은 얘기하는 거예요. 화내지 마. 진정해. 그러면 얘기합니다. 너 내가 화나는 거로 보였어? 나 화 안 났어. 네가 바로 이러는 말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방어하다가 보면은 상대방도 큰 소리가 나고 조금 짜증이 나겠지요?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너 화났잖아. 너 억지로 참고 있었던 거 내 눈에 보였어. 화가 나 있었던 건 너야. 네가 화가 나 있으니까 내가 화가 나 있는 모습이 보였겠지. 난 화 안 났었어. 너 왜 인간이 그따위니?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경계성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경계성 성격장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처음에 누군가 새 사람을 만나잖아요. 완벽한 사람으로 봐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줄 것 같은. 근데 그 사람이 조금만 핀트가 어긋나잖아요. 그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던 건 다 잊어먹어요. 갑자기 죽일 XX가 돼버리는 거예요.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누구를 보고 마음에 들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의 모습보다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마음이 투영이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완벽한 환상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나고 나서도 굉장히 엄청난 사람이고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하면서 급속히 가까워지게 되지요. 그런데 경계성 성격장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관성이 없고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눈에 사랑에 빠지기는 하지만 조금 지나잖아요. 엄청 많이 싸우면서 지내게 돼요. 예상할 수 없는 시점에서 갑자기 헤어지자고도 하고요. 헤어진 다음에 갑자기 다시 만나자고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혼 재혼을 한 사람과 반복할 때도 있어요. 경계성 성격장애인 환자분들의 대인관계는 굉장히 그 폭이 좁습니다. 경계성 성격장애인 분들을 보다가 보면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냥 같은 학교에서 어울리는 친구분들이 몇 분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30대 후반쯤 되잖아요. 다 싸우고 아무도 주위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더라도 그 관계가 그렇게 1년 이상 오래 가지 않아요. 그게 사랑하는 이성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누가 나한테 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참아요. 그 전에 좋았을 때가 있었으니까. 경계성 성격장애에 해당되는 분들은 한번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전까지 좋았던 거에 싹 무시가 되면서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쏘아붙이기 시작해요. 내 사람일 때는 엄청난 열정으로 그 사람을 갖다 응원하지만 일단 내 사람이 아니다 싶잖아요. 그때부터 복수를 할 때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성 성격장애인 분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거짓말로 얘기를 꾸며서 소문을 퍼뜨리거나 남을 갖다 음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적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거짓말의 대부분은요, 결과적 거짓말이에요. 나 이제 이거 안 할게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너 거짓말 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는 거짓말의 일정 부분은 자신의 잘못을 갖다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요. 그런데 경계성 성격장애인 분들의 거짓말들은요, 남을 이간질하려고 거짓말을 해요. 내가 진짜 친구들 중에서 A라는 친구랑 친해지잖아요. 그런데 A는 B하고 친해요. 그러면은 A랑 B랑 사이가 갈라져야지 내가 안심이 돼요. 그래서 B에 대한 험담을 계속 지어내서 A한테 해요. A는 나중에 진짜 그 얘기를 믿게 돼요. 그리고 갈라지잖아요. 그런 경계성 성격장애인 분들은 그 사람과 이제 나랑만
돈독한 관계가 생겼다고 해서 안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요. 또 경계선 성격장애인 분들은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한은 그 사람들이 나를 갖다 완벽하게 좋은 모습으로 알아야만 돼요. 뭐 약속 시간에 늦었다. 그냥 좀 늦게 나와서 늦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굳이 거짓말을 지어내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나한테 이러이러한 쌍욕을 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못 나왔어 하는 식으로 사실은 늦어놓고 나서 늦은 이유에 대해서 동정을 살 만한 이유를 만들어서 상대방의 화를 갖다 무마시키고 오히려 나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갖다 이용해서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갖다 조종하고 타인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게끔 만드는 게 특징인데 그거를 영어로는 매니퓨레이션이라고 해요. 매니퓨레이션을 딱 직역을 하려고 보면은 조작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증거를 조작할 때는 매니퓨레이션이 맞지요. 그런데 교묘하게 인간관계를 갖다 이용한다. 그럴 때 매니퓨레이션은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참 마땅치 않지만 경계선 성격장애인 분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배신의 상처를 주게 되는 행동이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계선 성격장애인 분들한테 계속 이용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경계선 성격장애인 분들은요, 사냥을 하듯이 자신한테 가장 잘 이용당할 만한 사람들을 갖다 꼭 뽑아내요. 굉장히 마음이 순수하고 거짓말을 잘 믿으며 서로 거짓말인지 알더라도 잘 용서해주고 조금이라도 몰아세우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책감을 느끼고 포용력이 높은 사람을 갖다 경계선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골라내요. 그러면서 또 오래 이용하는 경우를 보면은 뭔가 보상 심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계선 성격장애인 사람인데 굉장히 용모와 외모가 빼어나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을 본인이 사귈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외모를 이용해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또 엄청나게 본인이 부자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떨어져 나갈 때쯤에서 적절하게 돈을 갖다 뿌리면서 관계를 갖다 이어가고 이용하는 거지요. 상대방의 어떤 허영심을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플리 증후군이다 하는 경우에도요, 진짜 리플리 증후군으로 어떤 범죄에 완전히 빠지는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경계선 성격장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자기 자신을 갖다 교묘하게 꾸미는 경우가 있지요. 경계선 성격장애인 분들은 아까 우리가 언급했듯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자아 정체감이 희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허하다고 하지요. 그러나 자아 정체감이 희미하고 공허하다는 거는요, 결국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다른 사람으로 꾸미기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갖다 굉장히 잘난 사람으로 꾸밀 때 나는 굉장히 편해요. 그러다가 보니 경계선 성격 장애인 분들은 실제 외모라든가 엄청난 돈 같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어떤 힘을 갖다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사실은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이 믿게끔 하고 그거를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결국 이러다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헤어지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필사적이에요. 선심공세, 거의 스토킹에 준하는 행동들. 그래서 절대로 못 빠져나가게 해요.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진짜 엄청난 힘을 들어야 되지요. 운이 좋게 빠져나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좀 멀어지려고 하고 싸우는 중에 경계선 성격장애인 분이 나보다 더 좋은 먹잇감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때 나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경계선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버림받을까봐 무척 두려워해요. 약속 시간에 10분 늦은 거를 갖고서도요, 엄청나게 화를 많이 내요. 왜냐하면 그 10분이 이분들한테는 영영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주의에 있으면서 컨트롤하려고 되게 애쓰게 돼요.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은. 우리가 보통 바람둥이를 갖다 두 타입으로 나누게 돼요. 한쪽 타입은 강박형 바람둥이에요. 내가 굉장히 고상한 여성을 사귀고 있어요. 그러면 왠지 완벽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자신의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여성을 사귀어야 돼요. 한 사람을 온전히 사귀지 못하고 부분 여러 사람을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성 인격장애에 해당되는 바람을 피우는 분들은 어떤가 하면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요. 아주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견디지를 못해요. 잠시 떨어져 있어서 내 눈에서 안 보이더라도요, 영영 없어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이기 때문에 유기불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요, 전화, 카톡, SNS로 진짜 일심동체로 살아야지 이분들은 만족해요. 조금이라도 그게 안 되면은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게 돼요. 출장 같은 거 가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꼭 같이 가자 그래요. 혼자 출장 가면은 영원히 다시 오지 못할까봐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헤어지게 되잖아요. 헤어짐을 헤어짐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누군가랑 헤어지게 되면 둘 다 잘못한 게 없잖아요. 헤어진 순간 굉장히 본인이 나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헤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내가 나빠서 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매달려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고 얘기도 하고요. 진짜 그런 어떤 상황에 본인을 몰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이런 경우도 있지요. 상대방이랑 잠깐 헤어져 있는데도요,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경계선 성격 장애인 분들은 아직 완전히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싸우고 그날 헤어지자고 통보도 받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날 딴 사람한테 연락해서 만나고 깊은 관계를 갖다 가져요. 외로움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이래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널 너무 사랑하는데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견딜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결국 내가 저 사람이랑 그날 같이 밤을 보낸 거는 다 너 때문이야.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진정이 있는 건 너밖에 없어. 이런 말이 가능하게 됩니다. 경계성 성격장애인 분들은 자기도 자기를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하고는 합니다. 경계성 성격장애인 분들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내가 나를 모르겠다. 나를 찾고 싶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두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져요. 난 굉장히 착해. 난 굉장히 똑똑해. 혹은 자신의 직업도 설명이 하나로 들어갈 수도 있지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누구 아빠야. 누구누구 엄마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라는 자아 정체감을 갖다 형성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렇게 기억들이 모이게 돼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자서전적 기억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흔들리는 상황 아래에서도 그 자서전적 기억이 우리를 나는 나라고 생각하게 해주고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선 성격장애인 분들은 그 자서전적 기억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살게 되지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해요. 유학을 가겠다고 했다가 안 가겠다고 했다가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고 했다가 그거는 아니고 나는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만 된다고 했다가 나는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된다고 했다가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했다가 나의 꿈은 굉장히 착한 가장이 되는 거라고 했다가 나는 자유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했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게 없고요. 한 가지 직업을 꾸준히 하는 게 없어요. 때로는 경계성 성격장애인 분들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든 고정돼서 자아 정체성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도 있어요. 결혼식 전날에 결혼을 해서 이 남자의 아내, 이 여자의 남편이라는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순간 자신은 못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하기 바로 전날에 달아나기도 하고요. 대학에 입학해서 입학하기 전날에 입학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본인의 삶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보니 나중에는 가족들과도 굉장히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이 자초해 놓고 나서는요, 전부 다 가족 탓으로 돌리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떨어져 나와야지 잘 산다 그러면서 가족한테 마지막이니까 자신의 독립을 도와달라고 해놓고 나서 만약 혼자 독립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또다시 가족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지요. 그래서 진짜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처음 경계성 성격장애인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잖아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르 나오게 되면서 끌리게 돼요. 그러나 내가 그분의 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사람의 인생의 한 부분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나의 삶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경계성 성격장애인 분들은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경계성 성격장애인 분들은 보통 폭식이 되었든 과도한 음주가 되었든 난폭 운전이 되었든 도박이 되었건 아니면 뭔가 위험하고 짜릿한 스포츠가 되었건 굉장히 충동적인 일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한 가지에 오래 몰두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충동적으로 사람을 사귀고요. 충동적으로 사람과 헤어져요. 충동적으로 멀리 떠나고요. 충동적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기분이 마음속에서 엉망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분들은 충동을 해서 그거를 풀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거로도 풀 수가 없을 때는요, 자해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경계성 성격장애인 분들은 많게는 8%의 10%가 결국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을 확률은 점점 줄어져 가요. 그래서 40대, 50대 되면은 그런 부분의 충동에 있어서는 훨씬 안정적이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경계성 성격장애인 사람이 변하기도 하나요? 사실은 만약에 경계성 성격장애인 분이 진짜 다른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그거는 오진입니다. 성격장애의 특징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성년자한테는 성격장애라는 진단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경계성 성격장애가 갖고 있는 다양한 측면 중에 그 시점에서 어떤 측면이 도드라지나는 바꿀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시점에서는 충동적인 부분이 굉장히 도드라져요. 그러나 어떤 시점에서는 본인의 텅 빈 마음이 도드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뀐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부분은 바뀌지 않지만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위주가 되냐는 바뀔 수 있고 그 다른 모습이 1년 정도 가게 되면은 우리는 바뀌었다고 느끼게 되지요. 경계성 성격장애인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경계성 성격장애인 분들을 갖다 도와드리는 치료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형태는 뭔가 하면은 계속 받아주고 또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성 성격장애인 분들은 본인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버리나 안 버리나 끝까지 시험을 해요.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죽어버리겠다고 협박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끝없이 치료자가 받아주다가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경계성 성격장애인 분들이 갖고 있는 공허함이 없어지게 되고 일종의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자아 정체성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러나 실제의 상황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두 번째 치료법은 정반대예요. 경계성 성격장애인 분들은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거를 대부분 얻어내게 돼요. 원하는 게 애정이면은 애정을 얻어내게 되고요. 원하는 게 자기 뜻대로 하는 거면은 화를 내건 교묘하게 꾸미건 얻어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성 성격장애인 분들을 치료하는 거는 그분들의 그런 무의식적인 소망을 계속 좌절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바뀌게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내 주위에 어떤 분이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분이신데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좌절시키고 맞받아치게 되잖아요. 결국은 거기에 대한 모든 충동적인 행동의 결과를 주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지만 굉장히 위험에 처했을 때는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대부분은 바꾸려 하지 말고 대부분은 격렬한 반대를 하기보단 맞춰주면서 그냥 그 상태를 갖다 유지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가족분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답답하지요. 결정이 나는 게 없어요. 그러나 현재 가족분들이 대하고 있는
그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덜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사이에서 덜 나쁜 것을 선택하게 되지요. 그런데 경계선 성격장애인 본인들은 어떠냐? 본인들은요, 주변 분들의 못지않게 고통스러워요. 얼핏 보면은 경계선 성격장애인 분들도 남들을 이용하고 자기애성 성격장애인 분도 남들을 이용하는데 이 둘의 가장 격렬한 차이는 뭐냐? 경계선 성격장애인 분들은요, 괴로워해요. 남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느끼는 대신 자신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자책과 자학도 많이 해요. 남 탓을 하고 덮어 씌우는 대신 자신에 대한 죄책감도 많이 가져요. 그러나 자기애성 성격장애인 분들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는 경계선 성격장애인 분이랑 헤어지지 못하고 이어가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불쌍하고 안된 모습을 갖다 볼 때마다 도와주고 힘을 보태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혹시 이 채널을 보는 분 중에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내 딸이, 내 아들이 방금 얘기한 경계선 성격장애의 모든 측면을 가진 건 아니지만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고 끌려다닌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이 잘못이란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불쌍하니까 도와주게 되는 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